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5월 11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자, 우리가 기다렸던 혹은 기대했던 또는 약간은 두려움이 있었던 CPI 물가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4월에 미국의 물가는 다행히도 전월 대비해서도 그렇고 전년 대비해서도 그렇고 시장이 예상했었던 것에 좀 부합하는 수준의 증가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분위기는 나쁘진 않았어요. 왜 나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냐면 나스닥 지수 기술주 중심으로는 참 잘 올랐는데 다른 시장이 약간 특히 다우 쪽이 조금 아쉬운 약보합권으로 마감을 해서 모든 증시가 환호했습니다라고 사실 장 막판에 전 다우지수가 좀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주제를 미리 했다가 다시 수정하는 그런 사태가 아침에 좀 벌어졌습니다. 자, 오늘 과연 밤사이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잠시 후에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 ISL 이지환 대표와 함께합니다. 물가 얘기 당연히 해야겠죠. 물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들의 의미를 우리가 파악해보고 그에 따른 시장의 방향성 함께 좀 가늠해 보도록 하겠고요. 월가의 소식 오늘도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여러 가지 실적 발표도 있고요. 짚어볼 부분들이 많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분위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PI 발표 내용을 먼저 전달을 해드려야겠죠. 그 전에 앞서서 지수가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보자면 다우지수는 0.09% 장 막판에도 상승 전환하려고 안간힘을 썼는데 아쉽게도 0.09% 약보합권 마감하면서 33,531포인트 선 기록을 했고요. S&P 500 지수는 0.45% 장중에 살짝 출렁임은 있었으나 다시금 상승을 이어가면서 4,137포인트 선에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빅테크 종목들의 선방 속에서 1% 넘는 강세를 보이며 12,306포인트 선에서 오늘 마감이 됐고요. 전체적인 시장은 장전에 발표됐었던 CPI,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4.9% 올라가면서 예상치를 웃도는 예상치보다 좀 떨어지는 5% 정도가 예상이었다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하회하는 모습 그리고 전월이 5.0%였는데 이것보다는 숫자가 어쨌든 앞자리가 바뀌었다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했고요. 2021년 4월 이후 2년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었던 물가 증가라고 합니다. 또 전월 대비로도 0.4% 오르면서 예상치를 부합했는데 전월에 0.1% 올랐던 것보다는 좀 상승률이 조금 더 높았죠. 그리고 근원 CPI,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음식료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 오르고 전월보다는 0.4% 오르면서 모두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 발표가 됐습니다. 작년 6월에 여러분 숫자 기억하십니까? 작년 6월 CPI 가마득하죠. 거의 1년 전인데 그때가 막 9 이런 숫자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5대 떨어졌다가 조금 이제 물가가 안 움직일까 싶었는데 다행히도 4%대 후반이지만 어쨌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연준이 목표하는 PCE 기준으로의 2%는 아직은 숫자로는 조금만 더 내려가면 될 것 같은데 마지막 그 조금이 정말 쉽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현재 CPI 발표 이후에 페더치투를 통해서 나온 금리 동결 향후에 FOMC 6월에 예정돼 있는데 동결 가능성이 90%를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더 올리면 안 되죠. 근데 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더 높아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졌다라는 것에 시장을 좀 안도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국채 같은 경우에는 국채금리 8bp 하락한 3.43% 10년물 기록을 했고요. 2년물 같은 경우는 12bp가량 하락하면서 3.9%대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저희가 방송에서도 소개해드렸던 그 방송 중에 계속해서 부채한도 협상 관련해서 여야 의원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죠. 공화당, 민주당 쪽의 대표와 바이든 대통령의 3자
협상이 있었는데 결론 없이 끝났고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뉴욕으로 밤사이에 좀 넘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이제 국민 여론을 설득할 만한 지금 우리는 부채한도 협상에서 부채한도를 더 늘려야 하고 또 예산 삭감은 없어야 한다라는 당위성을 증명하기 위한 발언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도 뭐 부채한도 그 엑스데이시 6월 1일이 아니고 더 6월 말까지 연장시켜도 될 만한 그러한 좀 뭔가의 그 가능성이 남겨져 있다, 여지가 남겨져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긴 한데요. 이런 변동성을 싫어하죠. 예, 불확실성, 변동성을 참 싫어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부디 좀 하루빨리 이게 협상이 좀 타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S&P 500 내에서 뭐 통신, 기술, 부동산, 유틸리티 쪽에 있어서의 상승세가 나타났고요. 반면에 에너지나 금융, 산업 관련된 종목들은 하락을 했습니다. 함께 맵을 보시죠. 자, 맵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사이에서는 빅테크 쪽에 있어서의 주가의 상승이 정말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구글, 예, 4%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구글에서 드디어 인공지능 AI 바드가 공개가 됐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번에 바드 한번 이렇게 좀 시연하는 장면에서 잘못된 정보를 노출하면서 약간 그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해서 주가도 주춤했었는데 바드를 전면 오픈하면서 주가는 4% 이상 올라갔고요. 또 다른 빅테크 종목들 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1.7% 상승, 애플의 주가도 1.04% 올랐고요. 반도체 쪽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제외하고 엔비디아 주가 1%대 강세, AMD 2%대 오름세, 온세미컨덕터도 1% 오름세, 퀄컴도 함께 올랐는데요. 인텔이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쉽게도 구글 바로 아래에 있는 메타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 마감을 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주가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오늘 밤사이에도 3% 넘게 올랐는데요. 지금 주가가 무려 7거래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7거래째 오르고 있어라는 거 인지하셨겠지만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던 분들은 와, 아마존이 그렇게 계속 올랐어? 라고 좀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7월 21일 이후에 가장 오래 연속적으로 오른 거라고 하는데요. 아마존 그동안 많이 쉬었던 만큼 주가의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또 다른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자면 앞서 말씀드렸던 에너지주들은 전반적으로 좀 쉬어갔죠. 국제유가의 움직임이 밤사이에는 1% 정도 조정을 보였습니다. 사실 요즘에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국제유가가 올랐다고 해서 사실 바로 주가가 상승으로 크게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엑스모빌 쉐브론 1%대 하락, 그리고 요즘 옥시덴타 페트롤리움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3.5%대 상대적으로 큰 폭의 하락이었고요. 어제 테슬라는 또 쉬어갔습니다. 0.36% 소폭 하락, GM은 0.6% 하락 속에서 포드의 주가는 0.25% 강세였고요. 리비안이 예상보다 손실 규모가 적었다라는 실적 발표 내용 어제 전달을 드렸죠. 1% 이상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또 가운데 있는 헬스케어 섹터의 소폭 오름세 보입니다. 요즘에 또 일라일릴리가 참 잘 나가죠. 1.76% 어제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존슨앤존스 소폭 강세, 가운데 뭐 파이자나 에브비 등의 종목들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금융주가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다우지수가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 보였는데요. 종목 가운데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웰스파고 등의 종목들 1% 안팎의 하락, 버크셔 해서웨이도 0.5% 쉬어갔고요. 모건 스탠리나 골드만삭스, 찰스 슈왑 등의 종목들도 1% 미만이긴 하지만 빨간불을 켜는 모습이었습니다. US뱅크롭 또 1%대 하락세 보였고요. 어제 뭐 비자나 마스터도 좀 쉬어갔고 실적에 대한 또 향후 가이던스가 좀 부정적이었던 페이팔의 주가도 3.8%대 하락. 그리고 카드사 중에서 어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3%대 함께 조정을 보였습니다. 또 개별적인 종목들 좀 보자면요. 에어비앤비가 2분기 매출에 대해서 시장 예상치 수준을 좀 하회하면서 주가는 10% 이상 하락을 했고요.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분기 손실이 예상보다는 컸지만 일간 활성 사용자 수가 두 자릿수대를 증가를 기록을 했다는 소식에 7% 넘게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디즈니와 로빈후드의 실적 발표가 마감 후에 있었는데요. 내용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디즈니의 애프터마켓에서의 주가의 움직임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예상치에 좀 부합하는 수준이 발표가 됐는데 현재 주가가 4% 정도 하락한 건요. 구독자 수가 많이 급감을 했습니다. 2분기 구독자 수가 지금 보니까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제가 지금 봤더니 이 숫자가 맞는 건지 전 좀 놀랐습니다. 400만 명이 줄었다고요? 가입자가? 이렇게나 많이 줄 수가 있나요? 그리고 지금 수익이나 뭐 추정치에 다 일치하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넷플릭스나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 수가 중요한데 이 가입자 수가 많이 밑돌았다라고 합니다. 구독자 수 1억 5,780만 명, 예상치였던 1억 6,317만 명을 하회하는 모습이었고요. 유저당 매출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가 4.52달러였는데 4.44달러로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구독자 수가 가장 좀 중요한데 이 부분이 좀 부진했다라는 것이 하락의 지금 배경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로빈훗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예상했었던 매출 상회했습니다. 4억 2,500만 원 달러를 상회한 4억 4,100만 원 달러의 매출이 기록이 됐고요.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그래서 주가가 4% 안팎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로빈훗이 그 코로나 팬데믹 사이에 초기에 굉장히 많은 유저들이 유입되면서 엄청나게 성장을 기록했었던 그런 플랫폼이죠. 지금 4분기보다 수익이 주식이나 옵션 쪽에서 모두 증가를 했고 월 활성 사용자 수도 1,180만 명으로 소폭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비욘드미트 실적도 발표가 됐는데요. 현재 비욘드미트 애프터마켓에서 좀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주당 92센트 손실인데 손실은 예상보다 좀 줄었고요. 예상이 1.01달러였는데 92센트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였던 매출도 9,080만 달러였는데 9,22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은 애프터마켓에서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월터 디즈니가 좀 아쉽네요.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월간 사용자 수의 좀 급감이 과연 또 어떻게 향후에 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한데 그 내용들 포함해서 잠시 후 월가 소식을 통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는 IS의 이지환 대표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6시 44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IS의 이지환 대표 함께하도록 하죠.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어젯밤에 이제 CPI 딱 보시고 괜찮다라는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조금 더 내려가지 이런 생각하셨나요? 만족한다. 이 이렇게 정도면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족한다. 네. 우리가 지난번 예상했을 때 제가 한 요 정도 수준 네. 비슷하게 우리가 예상을 했었고 어제 보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뭐 4.9 어쨌든 4자를 봤으니까 네. 이거는 이제 상당히 이제 기분 좋은 상황이 좀 되었고 세부적인 이제 내용을 좀 보니까 역시 이제 주거비가 전년 대비해서 8.1% 전월 대비로 0.4% 올라가면서 여전히 이제 좀 하락 압박을 많이 줬고 코어 CPI에서 아마 상승 압박이 한 60%가 이 주거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그 장부사 사장님이랑 3명이서 얘기했을 때 선행 지표가 꺾인 이후에 이게 지금 8개월에서 9개월 정도 간격을 놓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8개월 잡으면 5월달 여기 바뀌면 지표로 나오는 게 이제 6월달 CPI에 아마 이제 주거비가 좀 많이 내려갈 것이다라고 본다면 사실 뭐 이번까지 이 정도 나오면 오히려 이제 다음번에는 주거비가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뭐 여전히 나쁘지 않다. 우려했던 그 연료비 그 관련된 부분, 유가 관련된 부분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 오페크의 감산 결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게 선물 가격이 80%를 넘어갔지만 현물 가격이 아마 이제 전이되는 가격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번에 보니까 연료비는 그렇게 많이 안 올랐더라고요. 다만 이제 유가 자체의 압박이 0.6% 정도 상승 압박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뭐 천연가스 가격이나 연료비 가격이 떨어지면서 요건 좀 상쇄가 돼서 예상했던 대로 그렇게 크게 압박을 주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CPI는 여전히 이제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디스인플레이션 추세를 반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전처럼 작년처럼 뭐 물가 지표가 좋았다 나빴다 해서 증시가 큰 폭으로 오르거나 뭐 큰 폭으로 내리거나,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증시 방향을 바꿀 만한 이제 그런 정도의 파괴력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한 템포 물가 지표는 좀 걸러서 반영을 좀 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물가지표 내용 외에 오늘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뭐부터 좀 확인을 해볼까요? 일단 이제 제가 그 2, 3주 계속해서 안도렐리 말씀드렸는데, 네. 그 시장의 이제 간격, 사이클을 우리가 좀 인지를 하자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실제로 이제 그 지난번에 나왔을 때 그 지방은행 사태로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가 쉽게 내려가지 않을 거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주가가 날씬하게 상승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하방 압력을 많이 받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안도렐리를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는 그 댓글이 좀 저한테 많이 와가지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찾아봐서 네. 조금 오늘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마지막에 이제 금리와 관련된 부분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안도렐리를 좀 보면 70년 이후에 이제 과거 금리 인상 사이클이 딱 중단됐을 때, 보통 이제 이때부터 디스인플레이션 시기로 진입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후에 이제 금리 인하가 되기 직전까지의 시기를 보면 S&P 기준으로 보면 3개월 평균 누적 수익률 한 8%, 8.2% 정도 됐고요. 6개월 평균으로 본다면 13.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 인상이 중단이 되면 금리 인하 전까지 이 간격에서 대부분은 주가가 보시는 것처럼 상승한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굳이 분류한다면 금리 인상 중단 이후에 안도렐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안도렐리가 지금 이제 이 시기 국면에 이제 어느 정도 부합할 수 있는 시기가 왔는데, 사실 여기서 대응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안도렐리가 뭐 평균적으로 이 정도 나왔지만 무조건 다 나오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제 안도렐리가 나오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지금 상황과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과연 이제 안도렐리가 진짜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을 본다면, 일단 지금 현재 지방은행과 관련된 부분의 봉합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야 된다고 좀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노이즈를 계속해서 발생을 시키고 있고,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연준의 BTFP 사용 금액을 좀 보면 이게 줄어들어서 좀 양호하게 갈 듯 했다가 이게 4월 마지막에 또 다시 좀 늘어나면서 노이즈가 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5월 4일 날 JP 모건에서 지방은행에 대한 투자 의견을 일단 상향을 했고, 괜찮다라는 표현을 했고, 특히 이제 DPST ETF라고 지방은행에 연동되어 있는 묶여져 있는 ETF군요. 예, 요 최근에 가장 핫한 이제 ETF 중에 하나 3배짜리 레버리지 ETF인데, 이게 5월 4일 날 JP 모건에서 리포트가 나온 이후에 대량 이제 거래량이 크게 발생을 하면서 바닥론에 지금 조금 대두가 되고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BTFP가 연준이 이제 뭔가 은행권에 위기가 있으면 지원을 해주는 그 돈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BTFP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자금을 지원해서 받을 수 있는 그 부분이 되고, 네. 요게 이제 그 보시면 3주차까지 좀 감소하면서 상당히 양호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4주차에 이제 이게 다시금? 실적 발표가 덧불여서 우려감이 나오면서 이제 다시 좀 늘어났고,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그 노이즈가 조금 있었는데, 이게 이제 5월 4일 날 JP 모건에서 괜찮다는 레포트를 냈고, 그러면서 이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이 TPST ETF가 그날 대량의 거래량이 이제 크게 터지면서 여기서 이제 손바뀌면 이제 바닥론이 대두될 수 있다는 부분이 좀 기술적으로 대두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어쨌든 봉합이 좀 된 수준이 있고, 뭐 이게 계속해서 중간중간 노이즈가 나올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은 이번 나왔던 이 지방은행에 관련된 부분은 뭐 지방은행들이 과거에 이제 금융위기 때처럼 뭐 부실 자산을 안고 이거에 대한 뭐 유동성을 투입해야 되는 시기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가파른 금리 인상에 따라서 대부분 국채나 MBS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았던 압박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게 리스크의 원인은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봉합이 되는 수준인데, 요게 더 크게 확대되지 않는다는 조건이 좀 있어야지만 안도렐리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 이번 그 FOMC에서 우리가 파월의 발언을 잘 들어보면, 그 파월이 역시 고용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한다는 부분이 여전히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파월이
잘 보면 그 약간의 이 감정적 대응을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그 말을 잘 들어보면 이분이 자신감이 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다 왔다 갔다 이렇게 줄타기를 좀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또 강하게 무조건 경기 침체에 들어가겠어라는 뉘앙스를 강하게 붙였죠. 그러니까 이 이유가 바로 이제 고용 지표 때문인데 이분은 이제 고용 지표에 따라서 발언 내용이 상당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고용 지표가 타이트한 게 좀 완화가 되었는데 불구하고 실업률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아 오히려 떨어져? 그럼 이게 과연 리세션이 아주 심각하게 올 것인가라고 했을 때 마일드하다는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번에 그 FOMC에서 그 파월의 그 문구를 보면 그것보다도 더 마일드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어쩌면 경기 침체가 아주 스치듯이 이렇게 갈 수도 있어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는데 그만큼 이제 고용 지표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고용 지표에서 그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약간 노이즈가 나오면서 우려감이 좀 나왔는데 이 부분을 잠깐 살펴보면 안드렐리가 나오려면 일단 그 타이트한 고용이 완화돼야 될지 완만하게 나와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시간당 임금 상승률 그래프를 잠깐 보면 네. 이번에 그 4.2에서 4.4로 그 살짝 그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파란선이 이제 노이즈가 조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고용에서 물가에 영향을 주는 가장 바로미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역시 타이트한 고용이 역시 물가에는 좀 압박을 주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좀 나왔는데 그럼 다음 달 CPI가 정말 더 끈적끈적거릴 수도 있다라는 그렇진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나와서 조금 노이즈가 나올 수 있는데 다음 그래프를 보면 그러면 어디서 이제 이번에 그 고용에서 이렇게 그 폭발적으로 성장했냐를 좀 보면 네. 서비스 업종이 역시 이제 중심이 좀 되었고 그 중에서 보면 이번에는 의료 서비스업을 좀 보시면 주황색이 3월이고 이번에 나왔던 이 회색이 4월이거든요. 너무 늘었어요. 네, 의료 서비스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전문직이 많이 올랐습니다. 전문직이 많이 올랐고 그다음 지금까지 이제 가장 그 우려를 했던 내저 적객 그건 이제 4월부터 감소를 하기 시작했죠. 줄었네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감소를 했고 의외에 의료나 전문직 서비스가 많이 올랐는데 요 의료 서비스와 전문직은 그 서비스 업종 중에서도 가장 고임금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서비스 쪽이 저임금 구조인데 의료 서비스와 전문직 쪽은 고임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고임금 쪽에서 상승이 나오면서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상승했다. 이렇게 좀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이제 계속 연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좀 보면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오프닝 과정에서 급격하게 늘어나는 수요를 채우기 위해서 의료나 전문직 서비스가 늘어났는데 이 차트를 잠깐 한번 보면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고용이 많이 필요하면 대부분 그 파트타임이나 임시직을 많이 쓰는데 전문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전문직 사업에서 임시직을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죠. 그래서 지금 꺾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좀 늘어났던 부분이 있더라도 전반적으로 전문 서비스업직은 꺾여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은 지금 완만한 상태에서 이번에 전문 서비스업이나 의료비 늘어나면서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상승했지만 그게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지 않고요. 특히 이제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우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그리고 파월이 계속 언급했던 레저나 그 적객업소에서 보시면은 퇴사율이 이제 확연히 꺾여져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3월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부분이 4월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고용이 다 채워져 가는 상태에서 리오프닝에서의 과정이 어느 정도 끝나간다라고 본다면 네. 고용이 그렇게 물가를 크게 압박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리고 서비스업층에서 고임금 구조가 가져왔던 부분은 그렇게 우려할 만큼 늘어나지 않고 아마 이번에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요걸 배경으로 본다면은 일시적으로 상승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걸 보니까 평균 값을 올렸던 건 고임금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표를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파월이 그 고용에서 조금 이번에 그 멘트가 갑자기 지지난달에 비해서 자신감 있게 바뀐 것 중에 하나가 고용이 이 정도로 좋은데 고용이 좀 그 타이트한 게 완만해서 이제 실업률이 올라가지 않아라고 했던 부분 중에 그 서비스 업종이 리오프닝 과정에서 채워지는 과정에서 올라왔던 부분은 대부분 이제 저임금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용은 타이트했지만 실제로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상승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좋은 어떻게 보면 배경이 되는데 이번에 뭐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그 전문직에 의해서 좀 나왔다고 하더라도 뭐 그게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닐 것 같고 아마 파월도 여기서 굉장히 자신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면 고용은 이제 크게 물가 지표에 많이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고용을 이제 가장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워낙 파월이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신경은 좀 계속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도랠리가 나오려면 그 경기 지표가 상승하지는 않겠지만 좀 완만하게 하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안도랠리가 경기가 확장되면서 나는 폭발적인 랠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몇 개월 동안 지수가 S&P가 과거처럼 한 13% 정도 오르려면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조건이면 된다라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지표를 보면 경기 지표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 초나 작년 연말에 특히 작년 연말에 그 연말 랠리가 안 나오면 산타 랠리가 안 나오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갔을 때에 비하면 실제로 경기 지표는 그때 우려했던 것만큼 나쁘진 않거든요. 먼저 이제 경기 지표 잠깐 요 그래프를 보면 선행지수와 GDP 성장률을 보면 GDP 성장률이 최근에 이제 조금 반등을 좀 줬죠. 조금 이제 바닥에서 반등을 줬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 선행지수는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그 팬데믹 때 저점 부분에 이제 거의 다 달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경기 선행지수가 꺾여 내려가다 기술적으로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요거는 우리가 이제 그 옆에 보면 OECD 그 경기 선행지수를 보면 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우리가 지난번에 봤을 때 유럽과 중국이 반전을 했고 한국과 미국이 4월 이후에 좀 상승 그 하락 속도가 좀 누그러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국은 4월 달에 이제 드디어 반전을 했거든요. 그럼 이제 남아 있는 게 지금 현재 주요 국가들 중에서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OECD 그 경기 선행지수와 특히 이제 장단기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금리 스프레드 역전차를 좀 보면 지금 현재 그 OECD 미국 경기 선행지수를 보면 이제 그 내려가는 속도가 이제 확실히 완만해졌죠. 그러니까 이제는 좀 가파르게 내려가는 면에서 완만해졌고 지난번까지는 한국과 미국이 완만해졌다 표현을 했는데 이제 한국도 4월달에 이게 상승 반전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현재 완만해져 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려하고 있는 금리 스프레드는 어쨌든 지금 금리 인상 마무리 기조에서 이 스프레드 차가 좀 축소되는 그러니까 그동안 지나치게 과다하게 확대됐던 부분을 우리가 예전처럼 장기 금리가 하락하면서 역전된 게 아니라 워낙 단기 금리가 그 짧은 기간 안에 금리가 폭발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역전차가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줄어들면 저는 이제 스프레드 차는 줄어들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이제 줄어드는 모습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이런 경기 지표들이 우려할 만큼 뭐 지금 현재 아주 강하게 상승한다 이런 부분 반전한다 부분이 아니라 우려할 만큼 내려가지 않고 완만해지고 어느 정도 기울기가 좀 낮아지면 안도랠리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도랠리 속에 있어서 주도 섹터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는 빅테크 기술주들이 쫙 이끌었는데 앞으로는 어떨까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그쵸. 이게 사실은 명확하게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혼돈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는 지금은 가치주를 사야 돼, 지금은 성장주를 사야 돼라는 그게 맞지 않는 시기가 딱 이 금리 인상 중단되고 금리 인하하기 전까지 요 시기가 사실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잠깐 이제 보시면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금리가 하락하고 통화량이 확대될 때 성장주가 아웃퍼폼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교과서적인 표현인데 금리가 하락하고 통화량이 확대되면 성장주를 사야 돼. 근데 지금 보면 금리 인상이 중단됐기 때문에 뭐 국채 금리나 일부 이제 금리가 내려가고 있죠. 근데 통화량은 지금 양적 긴축 진행되면서 여전히 통화량은 지금 그 확대되는 게 아니라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보면 금리는 하락하는데 통화량도 하락하고 있네. 그러니까 그 한 방향으로 일치되지 않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성장률을 사는 게 맞느냐, 가치를 사는 게 맞느냐라고 본다면 사실 명확하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럼 어떻게 하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어쨌든 그 아래쪽에 이제 그 이 그래프를 보면 그러면 성장주를 사야 돼, 가치주를 사야 돼 보면 성장주 대비 가치주 상대 수익률을 보면 어쨌든 지금 보면 이 그로스 ETF가 조금 더 낮잖아요. 살짝 위쪽이 아닌데 그 차이가 이제 크지는 않죠. 그러면 지금 현재 안도랠리의 성격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금 이 안도랠리 자체는 경기가 확장되면서 나오는 경기 확장 랠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 확장 랠리일 때는 대부분의 섹터가 상승하고 어떻게 보면 기다리면 내 것도 올라가거든요. 순환매적 성격에서. 근데 안도랠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도랠리 성격에 맞는 섹터만 올라가게 되고 특정 섹터에만 자금이 유입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도랠리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은 주도 섹터에서 벗어난 투자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그냥 지수를 사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차라리 이제 지수를 사는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고요. 그게 아마 지금 그 우리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의 반응이
지금 시장이 상대적으로 괜찮아라고 느끼시는 분과 지금 너무 힘든데라고 느끼시는 분이 아마 극명하게 지금 다 계실 포트에 겁니다. 어떤 기업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네,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어쨌든 이 안도랠리는 잘 보시면은 결국은 그 성장주가 지금 기술주가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좀 성격이 더 좋잖아요. 네. 근데 그걸 우리가 그 팬데믹 이후에 잘 생각해 보면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팬데믹을 거치면서 워낙 어려운 상황을 겪어서 지금 실적이 바닥이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섹터와 팬데믹과 무관하게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섹터. 예를 든다면 우리 같으면 우리 증시를 본다면 더 나빠질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게 반도체라면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건 2차 전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2차 전지를 살 것이냐 반도체를 살 것이냐라는 이분법적인 시각이 지금 이제 가장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미국의 기술주들이 반등이 되는 부분이 바닥론이 나온다라고 본다면 이 바닥론은 그냥 나오지 않죠. 그래서 지금 요 그래프를 잠깐 보면 이 미국 기술주들 대표적인 기업들의 캐펙스 반등을 좀 볼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 캐펙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건 이제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서 뭔가 기업이 어려운 상황을 거쳤다가 그다음에 이제 생산을 확대해야 될 시기에 투자를 막 하고 그렇죠. 투자를 막 이제 해서 생산에 관련되어 있는 비용이 늘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 지출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캐펙스를 보면 지금 테슬라나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렇게 5개 종목을 보면 이 아래쪽에 보면 지금 이제 반등이 좀 나오죠. 캐펙스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서 긴축으로 왔다면 지금은 보시면은 아주 미세하지만 이 대표적인 IT 종목들의 캐펙스가 늘어나는 게 좀 반전되는 게 좀 보입니다. 조금 쭉 올랐어요. 조금 올랐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미미해 볼 수 있지만 이 실적 바닥론이 나왔을 때 사실 이 캐펙스의 큰 반등 거예요, 나오는 게 그게?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밀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저 캐펙스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IT 종목은 이 캐펙스가 돌아서면 바닥이라는 논리가 과거부터 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이 미국의 IT 종목들이 그냥 반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캐펙스 반등을 좀 뒤에 바탕을 좀 두고 바닥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일부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아마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보면 그럼 뭘 사야 되냐라는 관점으로 좀 본다면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바닥에 있는 반도체 장기로 공략하실 분들은 공략하셔도 되는 거죠. 노려도 되는 거고 그다음 지금 당장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가는 종목을 사고 싶으면 예를 든다면 2차 전지나 이런 쪽을 고려를 할 수 있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두 가지의 교차가 나오는 섹터도 있습니다. 아주 드물지만. 그러니까 팬데믹 때 가장 고통을 겪었지만 실적도 가장 좋아지는. 그러면 이제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하면 우리 섹터 같으면 자동차 가격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는 반도체처럼 공급 부족, 반도체 부족을 겪으면서 팬데믹 때 가장 고통스러운 구간을 반도체가 같이 거쳐왔는데 지금 반도체와 다르게 실적은 아주 타이트하게 잘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을 찾고 싶다면 예를 든다면 자동차 같은 거를 우리가 교집합으로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 교집합에 해당되는 종목을 찾는 그걸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투자의 키포인트가 됩니다. 네. 교집합을 찾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대표님이 종종 나오셔서 계속 말씀해 주실 때 그 교집합에 들어가는 섹터가 눈에 띄면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자동차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요즘 계속 좀 자동차에 대한 기대감을 더 키울 수 있게 만드는 상황이고요. 또 시장의 안도랠리를 계속해서 더 강하게 이어가려면 지금 뭐 연말에 한 2번, 3번 정도 이미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함께 기대하고 계시는지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금리 인하 부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어쨌든 연방 기금 금리 선물에 보면 우리가 갑론을박을 벌이더라도 일단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그 자체에 보면 금리 선물에 반영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연방 기금 선리 금리 반영되는 걸 보면 이제 이 그래프 자체가 이제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죠. 시기가 연말로 갈수록. 그러니까 일단 뭐 반영돼 있는 걸 가지고 부정을 할 수는 없는데 파월은 강하게 부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FOMC에서 파월의 말 중에서 제가 좀 가장 인상적인 좀 부분 중에 하나가 그전에는 금리 인하 관련된 부분에서 연말까지 절대 금리 인하가 없다는 걸 강조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그럼 어떤 경우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냐는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좀 묻혔는데 보면 파월이 금리 인하 조건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요와 고용 시장 상황이 좀 더 약화돼야 된다. 라는 부분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주택 서비스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와 관련 부분에서 노이즈가 확실하게 더, 나와야 된다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파월이 금리 인하 조건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이런 멘트 자체가 아예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요게 되면 뭐 연내 금리 인하는 없겠지만 이런 조건이 된다면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라는
조건을 좀 밝혔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요거는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듣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CPI 기준으로 보면 제가 볼 때 이번에 4.9가 나왔잖아요. 이게 4 밑으로 내려가면, CPI가 4 밑으로 내려가면, 만약에 정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커져가는 상황이라면, CPI 4 밑에서는 약간 정책에, 변화가 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고, 이 CPI 4 밑에서 그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했던 게 예전에 그린스펀이 4 밑으로 내려올 때 3.5부터 정말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고려하는 게 CPI 4 정도 이하. 그러면 적어도 이제 하반기 정도에 넘어가면 제 생각에 8월, 9월 정도 넘어가면 아마 경기 침체 여부 정도에 따라서 이 부분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뭐 여러 가지 물가지표 발표도 중요했지만 지금 시장 속에서 향후에 안도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그 시장의 조건들 지금 현재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법한 내용들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부디 요 내용대로 안도랠리가 시장에서 강하게 펼쳐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ISN 이지원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실적 발표, 뭐 물가지표 이야기할 것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도 중요한데요. 제가 오늘 진짜 새벽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그 저희가 있는 곳이 방송 스튜디오 하는 거가 여의도역에서 더현대 가는 네, 길에 지하에 있는 거 아마 와보신 분도 혹시 계시고요. 영상이나 보신 분 계실 텐데요. 여기 소위 오픈런이라 그래서 새벽부터 줄 서는 친구가 많은데요. 여태까지 제가 이제 매일 같은 시간에 오잖아요. 신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요. 왜요? 제가 여태까지 이 시간에 같은 시간에 올 때 제일 긴 줄을 오늘 아, 봤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부터 저기 뭐 역까지 다 이어졌나요? 역까지 갔을 때는 제가 토요일 날 오전에 한 번요. 토요일 날 오전 9시 반쯤에 그 트로트 가수의 형탁인가 있죠. 형탁이. 예, 형탁. 형탁이 뭐 그런 친구 예. 있잖아요. 그 친구 갈 때는 진짜 중년 아주머니들 내가 거기까지 줄 쓴 걸 봤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주말이었고 네. 약간 구매력이 다른데요. 지금 오늘 이 시각 현재 그 저희 중간에 보면 이제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는 네, 데 있잖아요. 네. 거기까지 줄이 서 있거든요. 아마 나갈 때 보면 그 역까지 갈 것 같은데. 그건 전 당연히 물어봤습니다. 이 친구들한테. 아, 오늘 가수 누구예요? 그랬더니 그게 가수 아니에요. 무슨 웹툰이라고 이야기하던데요? 웹 소설인가? 데뷔 못하면 죽는 병? 네, 뭐 그게 뭐 그런 제목이라고 거 하더라고요. 있다는데요. 그게 오늘 웹소설로 뭐 굿즈를 네, 파는 네. 모양입니다. 좀 이제 가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 자, 앱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아니 뭐 언젠간 우리 위원님을 보려는 줄도 이만큼 늘어나는 날이 오겠죠. 죽었다 깨나도 그런 일 없으니까. 자, 오늘 네. 시장 분위기는 다우만 조금 쉬어갔어요.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약간 다시 한번 예상보다 조금 낮은 수치. 네. 어제도 말씀드린 5.0이 기본 컨센서스인데 5.0이 많고 5.1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했었는데요. 4.9가 나오면서 예상보다 낮았고요. 결정적인 것은 쉘터 있죠, 쉘터. 내일 또 이남욱 교수가 나오시면 또 더 얘기해드리겠지만 그게 이제 약간 꺾였어요. 그래서 그게 2021년 이후 아마 수치로 보면 처음으로 꺾인 거가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오늘 좀 호재로 좀 반영됐고요. 또 하나 주시장 측면에서 보면 알파벳이 오늘 좀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물론 아마존도 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주 나스닥이 상승한 것이 오늘 전반적인 특징이 되겠고요. 그림으로 보면 딱 이렇게 표를 한번 정리해봤는데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CPI요. CPI 이거는요. CPI가 4.9 월간으로 보면 전월 대비는 0.4가 났고요. 코어는 이렇게 났고요. 요 예측치에서 예측치 보면 전월보다 어떻게 됐다라는 것 정도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미국 주식 미치다의 우리
그 MK로님이 매일 밤마다 정리해 주시니까 이거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써 있지만 요 쉘터가 YOY가 상승세가 멈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의미가 있죠. 딱 이거거든요. 요 그림인데요. 요 그림이 하나는 서비스가 되겠고요. 요즘 또 얘기 많이 하는 거 어저께도 얘기하시던데 여기서 렌트비를 재료한 서비스, 요 초록색 있죠. 네. 사실 요 초록색이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연준에서 보는 항목인데 요게 이제 여기 꺾이고 있다는 얘기죠. 요 바로 요 부분이요. 요게 여기가 되겠고요. 말씀드렸듯이 렌트 프라이스도 여기 약간 미세하면 여기 좀 꺾였다. 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핵심적인 요인이 되겠어요. 요거 이제 간단하게 정리한 2010년 이후 2011년 그런 얘기가 되겠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물론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죠. 네. 그렇지만 이제 많이 좀 꺾일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우리가 원하는 만큼 내려오지는 않았으나 결국은 요 렌트비요. 네. 렌트비가 약간 상승세가 꺾였고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지금 한번 꺾였게 되면 훅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을 분명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금융시장의 반응을 일단 국채시장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가 좀 하락했죠? 네, 10년 이제 발표하는 시점 요 딱 뚜껑 열린 다음부터 이제 계속 흘러내린 거라고 네. 보셔야 되겠는데요. 10년 금리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2년물 금리가 더 많이 내리는 것이 오늘 시장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은 결국 또 하나 결국 기대 정책 금리에 기대하는 것이 조금 더 좀 내리지 않겠느냐. 최소한 이제 금리 올릴 가능성은 약간 좀 해소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앞서 이제 이 대표께서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이 몇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등등 나오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나마 조금 금리가 내려가는 것은 천만다행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네. 유가는 이제 등락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거는 브렌트 위로는 보여드리는데요. 약간 등락이 있었고 어제보다 약간 내려갔지만 위아래로 움직였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금값은 또 급등했었다가 오늘 또 조금 또 소강 상태. 그래서 어제 대비라는 거의 비슷한 수준은 오늘도 마감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금값 흐름 보여드렸고요. 달러도 마찬가지. 달러도 좀 올라가다가 또 어제보다 조금 내려가는 모습. 어제 딱 저 시간에 다들 변동성이 팍팍팍 나타났네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달러는 전체적으로 보면 느낌 같은 느낌, 이건 약간 그 월스트리트 저널 인덱스지만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추세적으로 약간 좀 내려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 점차. 점차 있죠. 마침 어제 혹시 보셨겠지만 우리나라 무역 수지 마이너스지만 경상수지가 3개월 만에 흑자로 바뀐 거 보셨어요? 어제 뉴스요? 네. 그 글도 봤습니다. 커뮤니티. 예,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어저께 뉴스 보니까 우리 미국 주식에서 배당 1센트라도 받으신 분은 애국하신 거죠. 왜냐하면 물론 더 많은 거는 이제 그런 큰 회사들 배당 더 많이 해외 투자한 거 많이 받았겠으나 네. 어떤 배당 투자 덕분에 배당 수익 때문에 경상수지가 흑자 났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크진 않지만요. 하여튼 배당이라는 게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떤 섹터가 올랐고 떨어졌는지 한눈에 좀 보겠습니다. 어제 에너지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하락폭이 컸습니다. 요즘에는 에너지주들이 영 좀 힘이 없어요. 그거 맞아. 에너지는 기억하시겠지만 이게 데스크로스가 났거든요. 지금요. 점점 51선, 200선이 아래로 하향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일단 금리 얘기가 나오고 금리가 좀 내려가는 것에 대한 기운이 있고 금리가 내는 것에 추세가 좀 어떤 그런 배경이 있다 그러면 일단은 기술 성장주에 좀 방향을 쏠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크 주식에 좀 올라갔고요. 커뮤니케이션 쪽에서도 뭐 있었습니다. 이것은 역시 뭐 오늘은 구글의 힘이라고 알파벳의 힘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이건 이제 어저께 이제 그렇죠. 제출한 자기네 시험 성적인데 여기 보면 JP 모건, 소시아뱅크, 스코시아뱅크, 네. 노무라가 4.9로 정확히 맞췄고요. 맞췄네요. 네, 맞췄고 나머지들은 뭐 거의 비슷하게 맞췄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네. 시티유럽과 골드만, 모건 스탠리는 전월부 대비 올라갈 거로 봤는데 이들은 약간 좀 미스났죠. 그렇지만 이 스코시아뱅크, 노무라, JP 모건은 일단은 정확하게 맞췄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어제의 가장 주인공격이라고 할 수 있는 알파벳. 구글 얘기 먼저 할까요? 네, 그 알파벳은 모르겠어요. 관전 포인트가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요. 알파벳의 오늘의 주가 상승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열린 아까 새벽 우리는 시간에서 약간 보다 왔는데요. 소위 IO 개발자 회의에 대한 어떤 반응이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부터 설명드리면 뭐 코드명이 유니파이드 언어 모델 PALM2 뭐 어떻게 정확히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것에 대한 그런 언어
갖고 이게 한국말로도 뭐 잘 된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100개 이상 언어를 포함하고 이것이 지메일도 뭐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네이버 쓰듯이 미국 사람들이 기본이 지메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지메일이라든가 구글 독스 이런 등에 AI 도입한다는 거나 구글 검색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고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검색 시장에서도 자기네가 완벽한 확신을 갖고 있고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 보면 구글에서의 워크스페이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구글에서 다양한 그런 소프트웨어 그런 것들을 쓰는 것들에 대해서 확고한 이제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들을 보면 필요했고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선 거의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정식으로 판매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픽셀 그 스마트폰이 있거든요. 구글폰이요. 구글폰에도 뭐 저렴이도 나오고 요번에 이제 삼성에 필적하는 폴더블 폰을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올라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거보다는 최근에 보면 아마존도 좀 올라가고 있고 아마존이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아마존이 7거래일째 올라가고 있거든요. 실적 발표하고 나서 약간 실적은 괜찮은데 약간 보수적으로 가이던스를 줬잖아요. 그러면서 떨어졌었는데 지금 다 회복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리고 아마존도 올라가고 있고 알파벳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보면 올해요. 올해 뭐 메타는 뭐 엄청 많이 회복했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도 52주 최고가거든요. 그리고 애플도 52주 최고가에 또 다시 근접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비해서 알파벳과 아마존이 뒤쳐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뭐 엔비디아 같은 건 말할 것도 없고 넷플릭스는 작년부터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제 해석인데요. 제 해석은 알파벳에 오는 분명히 좋은 재료가 있었죠. 반응은 분명히 긍정적이었다고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제 느낌으로는 알파벳과 아마존은 모두 키 맞추기를 하고 있다 지금. 다른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에 비해서 못 갔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특히 알파벳은 실망감이 엄청 넘쳐나거든요. 시청자분들, 투자하신 분들, 특히 아마존은 뭐 유유 난리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고 있고요. 굳이 오늘 알파벳 오늘 그런 재료 때문에 올라갔다? 뭐 그럼 좋지만 그거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좀 겸손하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까지 같이 말씀드립니다. 작년 7월 이후 하여튼 처음입니다. 지금 7년 연속 상승한 것 자체가. 아마존과 구글 특히나 이제 다른 큰형님들 올라갔을 때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갔었던 종목들의 약진이 나타나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을 또 얼마나 이룩하게 될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실적 발표한 기업 중에서 디즈니 먼저 좀 확인을 해볼까요? 네네. 디즈니는 오늘 지금 시간에서 한 3, 4% 떨어지고 하락세입니다. 있는 거 있는데요. 주당 이익은 93센트 전망인데 93센트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그냥 맞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굳이 따지자 그러면 여기 소수점 세 자리 넘어가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소수점까지 가면 소수점 갖고 가면 뭐 1센트 부족했다고 얘기하는데 여하튼 이익은 뭐 볼 게 없어요. 그 매출도 뭐 거의 막 부합했죠. 217억, 218억이니까 났고요. 디즈니 플러스의 구독자가 1억 5,700만 명이 났는데요. 전망이 1억 6,300만 명이기 때문에 못 맞췄고요. 요 1억 5,7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전분기 대비 2% 감소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구독자가 늘어날 거라고 기대했는데 구독자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오늘 주가 좀 떨어진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다이렉트 투 컨슈머가 바로 그 사업 분야거든요. 이 사업 분야의 영업이익은 예상보다 손실이 적었지만 이거는 작년에 얘네가 가격 올렸단 말이에요. 가격 올렸 때문에 그랬는데 아마 여기도 디즈니 플러스 시청자 돈 내고 보신 분들 계시겠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작년에 올랐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구독을 안 하니까 모르겠는데 디즈니가 올해 또 올린다고 발표했거든요. 지금요. 근데 이렇게 가격 계속 올리는데 제가 아까 기사에서 보니까 1인당 그 매출 가격은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름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 보면 그런 것도 있겠죠. 애드 보는 거 있잖아요. 구글 광고 보는 거.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디즈니 광고 보고 하는 것도 있는데 어찌되었건 지금 보시면 이번에 또 올린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격 인상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올린다고 발표했고요. 여튼 당연히 지금 넷플릭스가 작년에 1분기, 2분기 감소한 적 있잖아요. 근데 넷플릭스 오랫동안 10년 이상, 10몇 년, 10몇 년, 5년 동안 사업을 하다가 감소하는 것도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디즈니 플러스는 불과 3년 아닙니까? 3년? 네. 3년 만에 이렇게 감소세를 보인다? 이거 약간 뜨아하잖아요. 예. 물론 여기에 보면 디즈니 플러스보다 뭐 훌루 서비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뭐 제 디테일까지 모르겠고 어찌됐건 이렇게 구독자 수가 감소하는 것 자체는
충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주가가 지금 4%, 3, 4% 지금 시간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평가는 좀 냉정할 것 같습니다. 디즈니의 주가는 현재 구간에서도 나와라 4.37% 네. 하락입니다. 아마 평가가 그렇게 좋지 못할 것 같아요. 그쵸. 네, 월간 평가로 좋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에어비앤비의 주가가 10%대 하락했어요. 아, 그리고 요거 잠깐 보시면 조금 더 그 네, 구독자 수 뭐 잠깐 증감. 보고 가면 구독자 수가 이거 디즈니 플러스가 되겠고요. 훌루가 있고 그 ESPN인데요. 이 전체적으로 디즈니 플러스가 조금씩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복합 상품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복합 상품 있는데 그런 쪽에서 좀 마이너스 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컨텐츠가 중요하죠. 근데 물론 디즈니의 유명한 영화들, 해외 영화들도 그런데 보면은 넷플릭스랑 디즈니의 그 컨텐츠 결이 좀 다르잖아요. 그 처음에는 결이 엄청 달랐죠. 엄청 달라갖고 이들이 이제 약간의 이제 노력을 한 거죠. 네. 뭐냐면 디즈니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그 가족용? 가족용? 그래서 PG-13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같이 볼 수 있는 네. 것들 그런 거였더랬는데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솔직히 폭력물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액션물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 대부분이 R 등급이었단 말이에요. R 등급. 그러니까 R 등급이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그런 거 볼만한 게 없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제가 이제 디즈니 플러스는 넷플릭스만큼 잘 모르지만 디즈니 플러스가 그거를 이제 그것도 좀 포함하는 걸로 잘 알고 있어요. 그 간헐적으로 포함해갖고 아마 그 우리나라 최민식 씨가 나온 거 있죠. 카지노인가? 네. 그것도 이렇게 아주 청소년물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게요. 그 애들이 완전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19세 그런 것도 이상. 들어가고 많이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리 하더라도 업력이란 게 있잖아요. 업력. 그래서 넷플릭스 대비 콘텐츠가 상당히 적죠. 물론 자기의 눈높이에 맞는 걸 딱딱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으나 수많은 오디언스, 수많은 시청자들한테 다양한 걸 만족시켜줄 만한 것은 아직은 부족하죠. 그래서 그런 게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말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아마존 프라임도 있죠. 그리고 프라임 TV도 있죠. 디즈니 플러스 있죠. 그리고 당연히 애플 있죠. 그리고 다른 것도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각종 뭐 쇼타임 이런 거 보면 자기네 각자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작은 예. 그런데 보면 또 하나가 이제 애플이잖아요. 애플이 들어와서 돈을 이렇게 많이 잃은 건 처음이라는 거니까요. 애플 TV가 돈을 엄청 잃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돈을 다 잘 드는데 거의 유일하게 지금 애플이 들어가서 잘 안 된 경우가 없는데 하는 거죠. 또 뭐 애플은 애플답게 뭔가 또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쇄신하겠죠. 저는 기본적으로 애플 TV 나오는 그 영화나 그걸 다 좋아합니다. 저는 거의 다 봤어요. 그 우리나라 그 윤여정 배우님이 출연해서 파친코 그 드라마는 엄청 인기 많았잖아요. 빠친코 인기 있고 뭐 그 외에도 뭐 볼만한 게 넘쳐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 콘텐츠 중에서요? 오리지널 콘텐츠 전 좋은 거 엄청 많죠. 뭐 테러 이런 거 그런 거 저는 엄청 많. 애플 TV에 나오는. 그건 개인적인 선호도지만. 개인 선호도지만 하여튼 애플은 그렇게 힘든데 그게 그만큼 이런 넷플릭스의 그런 큰 왕국에서 하는 거에 그런 콘텐츠의 다양성에서 아직까지 밀리고 있다라는 거가 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플도 큰 고민이 있다라고 오늘 또 일부에서 지금 분석 기사가 나왔던데요. 그걸 보고 제가 말씀드린 거다 말씀드립니다. 네. 콘텐츠 관련한 기업들이 또 앞으로 이 가입자 수의 증감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데 네. 시장을 보면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다른 쪽에 눈을 돌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죠. 애플이나 아마존은 다른 데서 충분히 돈을 버는데 거기서 약간 정 안 되면 그래 우리 서비스로 해도 제공해 주는 거라고 그쵸.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디즈니는 그냥 콘텐츠 회사잖아요. 물론 콘텐츠 회사고 물론 거기 디즈니 파크 있고 테마파크도 있고 크루즈도 있고 다 있지만 네. 호텔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콘텐츠 회사가 그런 더 훨씬 많은 다양성. 그래서 넷플릭스 비판하시는 분은 딱 이거 아닙니까 지금 너무나 많아서 뭘 봐야 될지 모르겠다 얘기하는 불평하는 사람 다 그거거든요 지금은. 저는 네. 또 그 너무나 많은 것 중에서 왜 이렇게 볼 게 없지 이런 그 생각이 얘기거든, 들어요.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장단점이 다 있죠. 그렇지만 여하튼 콘텐츠 수많은 오디언스를 상대하기에는 아직까지 네. 디즈니나 애플 플러스, 애플 TV, 아마존은 좀 부족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자, 마지막 기업 하나만 더 볼 텐데 뭐 볼까요? 네, 애플 에어비앤비 잠깐 확인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시간하겠습니다. 정규적인 10.9%가 떨어졌는데요. 결국 이거 아니겠습니까? 핵심은 최소 10곳이 목표 주가를 하향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회사 자체에서 눈높이를 낮추고 회사 자체에서 2분기에 대한 경고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주시장에서 반영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아쉽지만 이게 현실이 되겠고요. 물론 금리가 조금씩 낮아지는 것 자체가 성장주에 분명히 도움이 되죠. 성장에 도움이 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큰 틀에서 보면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하나 더 에어비앤비에 관해서 하나만 짧게 더 말씀드리면 여행의 트렌드가 하나 있습니다. 어제도 그래프 보여드렸잖아요. 엄청 여행을 가겠다고 하는데 안 가는 게 아닙니다. 안 가기는 안 가는데 금액을 줄여 비용을 아낀다는 겁니다. 가성비 여행을 예를 간다. 들어 제주도 제가 이해하기에는 제주도에 여행 간다 이거예요. 제주도 여행 가면 예를 들어서 수입차 렌트할 수 있잖아요. 간 김에. 네. 컨버터블 쫙. 네, 그걸 하는 거를 약간 세단으로 바꾼다, 보통차로 바꾼다. 그런 느낌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에어비앤비의 객단가가 좀 안 오른다. 그 얘기를 하는 거가 핵심이 되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좋은 소식은 아닌데 2021년 이후 처음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 요번에 법인이 아니라 개인용 카드 소비가 오늘 줄었다고 발표됐거든요. 4월 달에. 그럼 분명히 좀 악재일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비 관련해서는 따로 예, 제가 내일 말 추가적으로 그거 준비했는데 못 했는데 네. 그건 핵심인데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오늘도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구글, AI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도 이 부분이 또 어떻게 반영될지가 궁금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오늘 아침 라이브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